그림 검사 해보실 거고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맥락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심리학 과목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이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인간행동의 심리적 이해라는 심리학 과목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우님들이세요. 그죠? 맞죠? 예. 수업을 듣고 계시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 겸 특강으로 해서 그림 검사를 통해서 내 마음 들여다보기, 마음을 좀 공부해 볼 거고요. 뭐 그 주제는 조금 이따 그림 검사부터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됐나요? 시작 시간이 됐나요? 그리고 3분만 기다렸다가 검사를 같이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할까요? 네. 우리 상담 맞죠? 우리 저기 뒤에 학우님 상담 예 맞으시고. 우리 학우님은 아닌데? 상담이세요? 네. 아니죠. 처음 뵙는. 네, 몇 분 신청을 하긴 하셨는데 거의 이렇게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한 두세 분 더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지만 오프라인에 수업을 신청하신 이유는 이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죠? 꼭 내가 혼자만 앉겠다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오신 건 아니죠. 그래서 두 분씩 같이 앉으실게요. 이따가 예, 심리검사를 하고 나서 두 분씩 같이 앉으신 다음에 서로 좀 질문도 하시고,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검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내 그림도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구민께서도 하실 수 있죠? 공개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개방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개방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옆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인데 제가 상담심리학과에 속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 청소년 상담사 1급이죠. 대단한 거예요. 네, 1급입니다. 2급도 3급도 아닌 1급입니다. 또 이렇게 또 찍으시면 민망하고요. 예, 여튼 네,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고 있고 상담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상담실에 와서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자기 개방이거든요. 자기를 개방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물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냥 겉도는 말뿐이겠죠. 뭐 날씨가 어때요? 남자친구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뿐이겠죠. 근데 결국 상담에 오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좀 개방해보고 문제를 좀 찾아보고 또 해결 방안을 같이 좀 모색해 보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자기 개방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따 검사를 하고 나서 제 질문 같은 걸 서로 해보시면서 메모도 좀 해보시고, 예, 이 사람이 겪는 문제, 또 내가 겪는 문제들 생각도 해보시고, 또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또 대처 방안은 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고, 그 수업의 일환인데요. 객관식으로 검사를 그때는 했었어요. 사전학습에서. 뭐, 내 스트레스는 1에서 5점까지 몇 점이다. 뭐, 이런 식의 평정을 했었죠. 그거는 객관적인 검사라고 해요. 저는 주로 그런 검사를 해왔거든요. 예, 저는 심리를 전공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검사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전공한 게. 그래서 뭐, 학습검사도 개발하고, 뭐, 적응검사도 개발하고, 다중지능 검사, 정서지능 검사, 우리 수업 중에 했던 뭐 지능과 관련된 검사는 전부 다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교에서 다 팔고 있어요. 그 검사 개발한 거를. 그러다가 저도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뭐 상담 쪽 공부를 시작하면서 네, 그림 검사라는 게 그런 1에서 5까지, 1에서 10까지 평정하는 검사보다 훨씬 마음을 잘 보여주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물론 심리 진단 검사도 필요하지만, 객관적 검사도 필요하지만, 그 후로는 그림 검사를 많이 공부하고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검사를 좀 해보실게요. 다 준비물, A4 용지 한 장, 연필,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연필이 없으시면 볼펜으로 쓰셔도 돼요. 왜 연필로 하셔야 되냐면 지울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우개 있으시면 좋고요.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뒷면에 그리셔도 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세종이를 가져다 그리셔도 됩니다. 책상 위에 A4 용지, 사비 연필, 뭐 연필, 지우개 없으면 볼펜으로 그리셔도 돼요. 다 한 장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소리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무슨 소리 같으세요? 네. 하늘에서 내리는 빗소리입니다. 다 들리시죠? 네. 오늘은 비와 관련된 그림을 좀 그려볼 겁니다. 잠깐 한 2분 정도만 빗소리 잠깐 듣고 계실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뒷짐지고 앉으셔서 빗소리 좀 들어보실게요. 네, 그럼요. 이제 종이를 꺼내시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문 드리는 거예요. 빗 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고요. 사람의 모습은 졸라맨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그리시지 마시고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롭게 그리시면 됩니다. 연필이 있으면 연필로 그려주세요. 볼펜? 네, 괜찮아요. 그럼. 요 막대 인형 빼고 사람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그릴까요? 더 필요하세요? 원래 시간 제한을 두면 안 되긴 해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때까지 그리고 다 끝났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일단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일단 그만할게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일단 설명은 다 나중에 하고요. 여기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자, 이 그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림의 인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몇 살일까? 그림 속에 사람이 있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몇 살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 사람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이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 보면 기분 상태가 어떨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뭘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 사람은 비에 젖어 있는지, 비를 맞고 있는지, 아니면 비를 잘 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바람이 불고 있는지, 천둥이나 비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짝짝꿍이 돼서 우리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볼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다니면서도 좀 여쭤볼 거고요. 미리 제가 이 검사가 뭐에 대해서라고 뭘 하고 싶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미리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제 짝을 지을 건데요.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끼리 앉으시면 좋겠어요. 예. 또 이제 또 그러시죠? 네. 누가 앉을 것인가.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또 구분 지으면 내 너무 늙어 보이냐 이럴 수 있는데,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남녀로 일단, 남자하고님, 여자하고님 이렇게 섞이셔도 되고요. 남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같이 오셨죠? 같이 왔죠, 두 분이. 미리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떨어져서 앉을게요. 저를 따라 손을 들어보세요. 이쪽. 예, 다 손 들어보세요. 자, 먼저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면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답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적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뭔가 좀 궁금한 게 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돼요.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지는 이 사람은 비를 좋아해요. 지금 되게 들뜬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서로 말씀 나누시는 거예요. 예, 본인 그림을 가지고 질문만 하시는 겁니다. 자, 질문자예요. 질문자이되 들어주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그림 보고 자기 그림을 앞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자기 그림을 앞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 사람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 질문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 이 그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기 그림을 자기가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시고 계신 거죠? 제가 제 이 그림을 네, 보고 그렇죠. 질문에 대한 거를 네네네. 질문을 차례차례 해주시면 돼요. 단답형으로 나오면 네, 단답형으로 나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돼요. 단답형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예, 하는 거죠. 네, 답해 주시면 돼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설명하고 계신 거죠. 양복을 입고 있는데 뭔가 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그랬거든요. 이거 비 오는데 일할 수 있는 네. 행복해요. 한 바퀴 도시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 대충 좀 말씀 나누셨죠? 자, 이제 그럼 책상을 다시 돌릴게요. 예, 이제 이별합니다. 자, 빗속의 사람은 우리 특강 공지할 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보는 검사예요.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라고요. 심리 검사 뭐 이렇게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심리 검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 많은 검사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검사들 중에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아주 많이 하는 검사가 이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 PITR 검사라고 하죠.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 펄슨 인 더 레인이에요. 빗속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집나무 사람 검사, HTP 검사라고 해서 그런 뭐죠? 그 부부 솔루션 있잖아요. 막 싸우고 막 이혼한다 어쩐다 하면은 주로 하는 검사들 그림 막 그리게 하죠. 그런 게 바로 이런 검사입니다. 그리고 가족 그림 검사, 가족 관계에 문제 있을 때 그런 검사들을 하는데 오늘 해본 건 빗속의 사람 검사예요. 자, 이 검사의 목적,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처 능력을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자, 스트레스라는 거는 뭐 라틴어로 하면 삶을 팽팽하게 죄는다는 거. 그 느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삶을 막 억죄는 거, 팽팽하게 잡아 당기는 것. 그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 어울려 사는 것에 큰 불편을 주는 정신적인 긴장감이다. 근데 이 긴장은 100%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었죠. 긴장이 필요해요. 긴장이 없으면 얼마나 무료해요. 우리가 막 회사 안 나가고 싶다. 일주일만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쉬어요. 근데 회사에서 나오지 말래. 한 달을 쉬어요. 2달을 쉬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료하고 힘들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약간 주어져야지 삶이 즐겁고 재미있어집니다. 수업 중에 얘기했지만 심리학에서 볼 때 이 스트레스라는 건 상호작용이에요. 왜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과장님은 스트레스 안 받는데 부장님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 환경과 조건과 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 있는 거고 별로 안 받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에 묻혀서 완전히 좌절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개인차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검사의 목적. 그림을 안 보이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비를 얼마나 잘 피하고 있는가예요. 예.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좀 봤는데 비를 전혀 피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얘기를 나누면서 내 생각도 정리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비를 맞고 있구나. 우리 한 학우님은 비를 다 맞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는 굉장히 거친 비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림? 예, 그 맨 뒤에 우리 논에서 일하는 그림. 예.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굉장히 그림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그림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빗방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비가 많이 그려진 그림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비로 표현해요. 아주 거칠게 비가 센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피랍을 강하게 해서 비를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막 팍팍팍팍 표현하는 거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자세히 보니까 이 선이 논밭에 있는 벼 같은 거였죠. 빗방울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는 비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 왜냐하면 그 밑바탕이 농사였거든요. 농사에 있어서는 비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거나 처마 밑에 집 안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셨는데 비라는 것은 우울이에요.
그림에서 볼 때는 스트레스, 어떤 마음의 불편감 같은 걸 비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그림 검사 또는 그냥 그림 치료를 할 때도 비를 많이 그려요. 막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위에는 비나 구름이나 번개 같은 걸 그리게 돼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표현되는 게 그림 검사입니다. 자, 어떻게 지각하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내 자신이 되게 벌거벗고 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빛 속에서. 자, 그러면 대처 자원이 없는 거죠. 스트레스로부터 날 보호할 자원이 없는 거예요. 비는 엄청나게 내리는데 내가 이 우산도 쓰고 있고 처마 밑에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화도 신고 있어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처 자원을 갖고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불쾌한 상황, 불안한 상황에선 어떤 종류의 방어 기제가 나올 것인가? 이거는 프로이드의 이론이죠. 방어 기제. 어떤 방어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뭐 투사할 것인가? 반동할 것인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림을 보고 대화하는 과정 중에 나오게 돼요. 자, 뭐가 더 필요한가 물어봤었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자, 이 사람한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까 뭐 여자친구도 나왔고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가족이 필요하다. 내지는 뭔가 간식이 필요하다. 누가 그러셨죠? 간식이 필요하다. 먹을 게 필요하다. 그 모두 대처 자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를 1차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배가 고프다. 나는 먹을 게 필요하다. 그건 허기예요, 허기. 단순히 배고픔의 허기가 아니고요. 사랑에 대한 허기, 뭐 부모에 대한 허기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욕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공허함이거든요. 비어있는 것.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심적인 에너지가 있는가. 자, 그림을 보면 그림의 이미지, 느낌이 어떤지를 처음에 물어보죠.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떨 것이냐, 어떤 느낌이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딱 봤을 때 그림을 딱 보면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아, 이 그림 되게 우울하다. 이런 거 있죠. 왜 그 뭉크에 이거 있잖아요. 절규.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우울한 느낌이 있죠. 되게 밝고 막 명랑하진 않잖아요. 그게 그림으로부터 느껴지는 직관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림을 전공 안 해도 느낌은 있어요. 아, 이 그림은 좀 슬퍼 보이네, 우울해 보이네, 밝아 보이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심적인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표현돼요. 왜? 이 그림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무의식이에요. 프로이드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무의식이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찾기 위해서 꿈을 해석하죠. 꿈을 찾아보죠. 꿈 속에서 본 게 무엇이냐를 찾는데 그건 우리한테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림 검사를 통해서 엿보는 거예요. 무의식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림 검사를 뭘 볼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설명을 미리 안 드린 거는 제가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의식이 자꾸 간섭을 해요. 아, 스트레스를 하는 검사구나. 누구랑 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제 표현해야 되니까 내 속마음을 좀 숨겨야겠구나. 그림을 좀 멋있게 그려야겠구나. 그래, 그런 것이 다 의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숨기기 위해서 일단 검사를 하는 겁니다. 비를 맞고 견딜 힘이 있는가? 자, 대부분 그림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그리신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그리신 거죠. 거의. 자기 자신을 그리셨죠? 거의 자기 자신을 그리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내지는 나랑 전혀 나이대가 다른 존재를 그렸다면 그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표현된 것일 수도 있어요. 20대로, 10대로 행복했던 순간을 그릴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트라우마틱한 사건이 있었던 상황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내가 10살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특히 지금 검사가 빗속의 사랑 검사, 비를 소재로 한다면 속에 있던 좀 우울한 심정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빗소리를 좀 들려드렸어요. 이 빗소리라는 거는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왜, 뭐 그림을 그리실 때 아까 그랬지만 완전히 조용한 상태에 있으면 집중이 오히려 안 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완전히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 있으면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약간의 소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뇌가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 소음으로부터 나를 집중시켜야 된다는 의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소음 겸 이 분위기, 내 마음의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빗소리를 들려드렸거든요. 이 비를 맞고 견딜 힘이 있는가? 그림 속에 있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힘이 없고 우울하다. 표정도 어둡다. 내지는 비에 홀딱 젖어서 피할 그게 없다.
우산을 썼으나 아까 얼굴이 그려지지 않은 그림도 있었어요.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았다거나 우산을 쓰고는 있는데 몸은 다 젖은 것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를 견딜 힘이 되게 부족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지각된 스트레스 해소를 해왔어요. 우리가 수업 중에 사전학습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점부터 뭐 5점까지 매우 있음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객관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기도 했는데 물론 이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느낌이 잘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스트레스의 정도, 그림 속에 그려진 사람, 자화상의 역할을 한다. 내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구름, 웅덩이, 번개나 비를 그리신 분들. 구름이나 물이 스며 있는 웅덩이를 그렸다거나 번개나 아주 거친 비를 그리신 분들은 외부적인 공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의 질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비가 아주 거칠게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얇은 예쁜 물방울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다르다. 스트레스의 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처 자원. 중요한 건 대처 자원이죠. 수업 중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아의 강도가 필요하다,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것들을 찾아볼 거예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대처 자원. 우산이나 비옷이나 보호물이나 장화나 얼굴 표정, 인물 크기, 인물의 위치, 나무,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상징되어 나타난다. 자, 숨을 수 있는 공간을 그리신 분. 공간 속에 나를 집어넣었다. 예, 어떤 공간에 넣으셨어요? 정류장. 예, 우리 뒤에 하고. 집에 넣으셨죠. 우리 학우님은 처마 밑에 놓으셨어요. 일단 어딘가 숨을 공간에 나를 피신시켰습니다. 비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숨어 있는 거예요. 우산을 그리신 분. 제일 많이 나오죠, 우산. 예. 우산이 나오는데 우산을 썼지만 나는 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비옷을 입혔다. 비옷. 예, 비옷을 입힌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화를 신겼다. 예, 장화 신긴 분들 꽤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모자도 씌우셨죠? 모자를 씌웠다. 예, 모자를 씌우셨고 얼굴의 표정이 밝다.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예, 밝아요. 실제로도 밝은 건가요? 실제로도 밝은 것일 수도 있고요. 예, 반동일 수도 있어요. 숨긴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인물의 크기가 내 느낌에 그림에 굉장히 꽉 차게 그렸다. 수 한번 그려보세요. 꽉 차게 그렸다. 나는 굉장히 크게 사람을 아니면 요 정도 크기로 아주 작게 그리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작게 그리셨잖아요. 관객을. 예. 관객은. 그죠? 사람을 셋 그렸는데 둘은 작게, 하나는 크게 그리셨어요. 사람을 한 명 이상 그렸다. 꽤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림 그릴 때 사람을 하나 이상 그릴 수 있다는 거를 생각지 못했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그쵸.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몇 명을 그리신 분은 굳이 여러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그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인물상의 비옷과 장화를 신고 있고 우산을 쓰지 않고 있거나 건물이나 나무 및 보호물 속에서 인물을 가리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옷과 장화를 신고 있고 우산을 쓰지 않았더라도 어딘가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면 대처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원을 조금 이따 찾아볼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꽁꽁 숨겨놨던 아니면 평소에 무시하고 잊고 있었던 대처 자원은 뭔가. 자, 버스 정류장이나 처마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까 보셨죠?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 피해 있기는 피해 있는데 내 몸을 통해서 피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뭔가 어디에 엄폐물을 활용한다거나 건물 안에 들어있는 2차적인 물건으로 방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숨어있는 경우다. 내가 스트레스에 맞서서 되게 좀 적극적으로 피해 나가려는 경향보다는 좀 뒤에 숨어있는 것 아니면 좀 방치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다. 물론 이 그림 검사라는 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담자와 상담자,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산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없는 그림이 있었어요. 얼굴이 없다는 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 감정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감정 표현을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또는 누군가가 내 감정을 보는 게 상당히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산으로 얼굴을 가려놓은 것. 이거는 그림에 나타나는 사람은요, 현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내 모습은 현실의 내 모습이랑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아, 표정을 숨기면 감정을 알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 드시죠? 그대로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의 크기가 크고 인물상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고 있으면서 표정이 밝고 미소를 띠고 있는 경우는 대처자원이 있는 것이다. 비를 맞고는 있지만, 아까도 한 선생님 비를 쫄딱 맞고는 있지만 표정은 밝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표현력이 좀 안 돼서 지금 그 얼굴 표정을 못 그리셨다고 했는데요. 비를 맞더라도 인물상의 크기를 크게 그리는 사람들은 자아 개념을 좀 좋게 긍정적으로 갖고 있다고 평가해요. 물론 A4 용지가 요만한데 너무 크게 그려서 목이 잘렸어. 네, 목만 그렸어요. 그럼 이제 그건 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진단 내려봐야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얼굴이 없구나. 이런 거. 다만 인물상의 크되 이 그림 안에 잘 들어가 있다면, 아, 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 자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 표정 아주 중요해요. 표정이 밝고 미소를 띠고 있는가. 인물상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가. 인물상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이드에 있는 경우라면 또 괜찮은데, 혼자 있는데 아주 구석에 나를 그려놨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주로 위축된 사람들이 그렇게 그려요. 불안하거나 위축되거나 나를 좀 나타내기 꺼리는 사람들이 구석에 그리거든요. 당당하게 중앙에 확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굉장히 자기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정중앙에. 근데 또 넘어갔어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종이를 접어요. 종이를 접어서 정중앙에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정말로. 딱 접어서 중심점을 잡고, 어떤 경우에는 몸통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딱 정중앙에 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담과 진단의 대상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이 등장할 때는 같이 해소하고 싶거나 그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싶을 때. 아까 우리 여러 명이 있고 관객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축구를 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학우님은 평소에 스트레스 있을 때나 그럴 때 같이 좀 이렇게 어울려서 푸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 만나서 좀 어울리는 것, 뭐 운동을 하거나, 운동하는 그림 그리셨거든요. 빗속에서 축구하는 모습. 그게 자신의 대처 자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에는 없지만 설명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말씀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다 보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얘기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귀 기울여서? 별로 없죠. 네, 누구 얘기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막 들으신 적 있으세요? 막 생각하면서? 없죠. 네, 그거 경청이거든요. 들어주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루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배려하고 들어보고 알고 싶은 사람들은 첫 번째가 경청이에요. 듣는 거. 수업 중에서 배우셨죠? 소통.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듣는 연습 한번 해보셨고 적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제 좀 예를 들려 설명드릴 테니까 자기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 그림은 어땠을까? 자,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요. 제가 여기다가 크게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다 그린 거예요. 안 보이죠? A4 용지는 이만하고요. 여기다가 요만하게 그렸어요. 한 2cm 정도로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확대해서 여기 넣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 사람은 어린 아기를 둔 아빠, 회사에서 업무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회사를 그만뒀을 때 가족의 생계 고민, 몸이 아프고 힘들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신체화죠. 프로이트가 유명한 프로이트가 얘기한 신체화입니다. 화병. 그죠? 미국 정신의학 거기 편람에 들어가 있는 화병. 한국의 전통적인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질환입니다. 화병.
몸이 아파요. 진짜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뼈마디가 쑤시고 아픕니다. 두통이 오고. 그래서 이분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아무런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검사 같은 걸 해보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트레스가 높다는 걸 거의 자각하지 못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평정을 해보면은 그냥 아이 몰라 괜찮아 뭐 참을만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A4 용지에 아주 작게 자신을 표현했고요. 구름 보이시죠? 구름. 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이 먹구름이. 비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 그래서 A4 용지 전체에서 상단에 아주 작게 그렸다. 내면의 열등감, 부적절감, 자신 없음, 자기 효능감.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은 생계가 위험하고 자식을 어떻게 먹어 살릴지 모르겠고 억제나 불안을 느낀다. 특히 위쪽에 치우쳐져서 그린 그림은 에너지 수준이 낮다. 자기 그림도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남자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남자애라고 표현했어요. 애는 뭐예요? 무기력한 존재죠. 자신은 자신인데 내 모습은 내 모습인데 이 친구는 애예요. 그래서 더더욱 피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비를 피하고 싶은데 우산을 안 들고 나왔고 들어갈 곳도 없대요. 대처 자원이 전혀 없는 거죠. 되게 마음 아픈 상황인 거죠. 우리 학우님들의 상황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피할 곳이 있는가? 나는 우산이 있는가? 우산을 쥐어줄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특히 막대 그림으로 제가 그리지 마시라고 했죠. 똑같아요. 언제나 이 그림 검사는 지우는 똑같아요. 막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 2번이나 얘기를 했으나 막대 그림을 그렸죠. 자신의 모습을 막대, 졸라맨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것은 자아상이죠. 예, 나의 모습이 그 정도로 부정적인 것.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뭔가 어떻게 좀 해보려는 마음조차 없는 상황. 빗줄기는 계속 이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빗줄기. 자, 이 그림은 어떨까요? 여성분이죠. 30대 여성이에요. 주로 자기 모습을 그린다고 했죠. 여기 보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불을 좀 꺼볼까요? 한번? 불을 꺼볼까요? 네, 그렇게 하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은 30대 여성이라고 했어요. 30대 여성이에요, 실제로. 30대 여성인데, 기분이 어떠냐고 했더니, 짜증이 난 상태라고 했어요. 지금 웃고 있는 표정 같이 보이는데, 웃고 있는 표정이 아니거든요. 되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표정에서 읽혀진다고 얘기했죠. 빗줄기의 표현이 굉장히 거칠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산을 쓰고 있는데, 비가 우산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젖고 있다. 몸을 다 그리지 않았다. 종이가 작아서 안 그렸을 수도 있지만 몸을 다 그리지 않은 경우는 주로 무기력한 내담자는 몸을 다 그리지 않아요. 다 그릴 수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사람을 그리기가 힘들어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하단에 상반신만, 손 한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산을 받치고 있죠. 그래서 대처 자원을 찾아봤더니 양육으로 인해서 힘들긴 하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또 자기를 도와주는 이제 친정 언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으로 그래서 그래도 우산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우산을 쓰고 있군요라고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옆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도 앞모습 그린 분도 있고 옆모습 그린 분도 있고 뒷모습 그린 분도 있어요. 얼굴을 안 그린 분도 있고요. 옆모습이라는 거는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양가 감정. 양가 감정, 좋은 감정도 있고 싫은 감정도 있는 것.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일 때 옆모습을 종종 그리게 돼요. 뒷모습은 그러면 어떨까요? 꼴 보기 싫다는 얘기죠. 네,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뒷모습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가족 그림 같은 거를 그리게 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안 그리거나 뒷모습을 그려요. 뒤돌아 있는 모습. 근데 실제로도 그 사람은 나에게 뒷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뒷모습 보이는 사람, 뒤통수만 보여주는 사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사람. 자,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면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비도 입고 우산도 들고 있고 장화도 신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하나도 젖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비로부터
맞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예, 비 맞는 거 정말 싫어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분일까? 여기. 옆모습을 그리셨네요. 생각나는 그림부터 늘 따라 그렸다. 내담자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이분이 옆모습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옆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셨대요. 네, 그래서 그림 검사를 할 때는 그 그림 검사실에 그림이나 달력을 두지 않아요. 보고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어저께 본 그 교황님의 모습이 생각났는데 옆모습을 보셨대요. 그래서 따라 그리셨다고 했는데 사실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런 양가 감정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불안한 면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 미래에 대한 준비로 가득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중년이신데 직장을 잃으셨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좀 그 생활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꼼꼼하게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죠. 중년인데 아직 일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집에서 이제 아이를 보고 있는 남성분이셨는데 미래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하고 계세요. 일은 하지 않지만 뭐 집을 사야 된다, 부동산에 가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뭐 어디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시거든요. 뭐 어디 갔는데 전세에 끼면 3천에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걸 사서 좀 월세를 받아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계신 분. 자, 우산은 왜 들고만 계실까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우산을 들고 있는데 피진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대체 자원이 딱 나오는 거죠. 우리 딸 거다. 우리 딸 거예요. 학교 앞에서 우리 딸이 비 맞을까봐 요거를 지금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처 자원이라는 거는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분이 중년의 남성분이신데, 이제 늦게 아이를 하나 얻으셔가지고,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지금 생계가 막막하지만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우산은 아이를 위한 것. 우리 딸은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표현되죠. 그래서 어떤 기분일까?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쁘고 기다려진다고 표현을 했어요. 엄청난 대처 자원인 거죠. 내 마음속의 자원이 심리적인 자원인 거죠. 표정이 어떤가 했더니 그림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다시 그림을 수정하셨어요. 딸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입꼬리를 위로 올리셨죠.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위안이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들을 본 이유는요. 내 그림을 보면서 나에게도 대처 자원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대처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우님은. 자유롭게. 예.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아이요? 예, 우리 학우님은요? 대처 자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자원. 없어요? 네. 돈이요? 우산을 안 쓰고 계셨죠? 네. 우비도 안 입고 계셨고, 장화도 없고, 모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비를 맞고 계셨어요. 대처 자원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처 자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대처 자원이라는 게 우리 수업, 그 행복에 대한 수업 들으셨죠? 또 멀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행복할 수 있는 그 기분, 내 기분 전환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처 자원을 좀 찾는 노력을 잠깐 할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하시면 되고. 우리 뒤에 있는 학우님은요? 나의 대처 자원이 있다면? 미안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 핸드폰. 거기서 이제 소통하는 것인가요? 네? 아, 음악. 중요한, 그쵸. 중요한 대처 자원이죠. 음악도 있고, 핸드폰으로 소통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뭘 그리셨어요? 우산을 그리셨나요? 아까, 건물 속에 있는 거를 그리셨죠? 건물 속에 있는 것. 건물 속에 있는 것. 그 뒤에 우리 학우님은요? 예. 뭘 그리셨어요? 대처 자원을. 우산을 그리셨나요? 있는 만큼 가방
여자친구니까 가방이네. 여자친구를 들어서 우산을 막는. 네, 우리 앞에 학우님은요? 우산 말고. 아니. 자기의 대처 자원. 생각나는 거. 아이고. 아이요. 아, 자녀. 또 우리 학우님. 친구. 남편과 친구. 사람인 거죠. 네, 우리 뒤에 학우님은요? 시골길 걷는 거, 산책. 혼자 산책하시는 거. 그러면 그 우산을 그리셨나요? 혼자 우산을 쓰고 있는 어딜 걷고 있다는 생각하셨어요, 혹시? 그냥 지원은 뭐 그냥 그런 거.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예, 그 뒤에 우리 광진 국민. 예, 선생님께서는요? 가족이요? 부모님, 아이들, 가족이요? 예, 그 옆에 우리 학우님은요? 산책이나 여행. 예. 그 뒤에 우리 그 논밭에서 일하시던 분. 예. 맞아. 그쵸. 그래요. 그림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요. 스트레스가 전혀 아니고 나에게는 논밭에 아주 소중한 그 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처 자원을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은 것. 좋아요. 그 옆에 학우님은요? 건물 속에 있었죠. 예. 예, 그 우리 학우님은 건물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아까 필요한 게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밖에 우산을 쓴 사람을 하나 그려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우산 쓰는 것,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냥 소망, 그런 원트죠. 니즈이기도 하고요. 욕구이기도 하고. 예, 그 우리 상담 학우님. 저는 가족인데 가족 중에 저희 언니. 네, 언니. 예, 대처 자원. 예, 우리 선생님. 저도 애매한 게 예. 그린 게 저를 안 그렸거든요. 아, 아까 거기 드라마 속 영화 배우를 그리셨다고. 주인발을 비가 와서 레인코트를 그 영문본색에서 주인발을 이렇게 입고 있어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주인발을 떠올리면서 아, 그렸거든요. 예. 처음부터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장화도 신고 레인코트를 입고 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제가 애매해요. 아, 애매하시구나. 제가 있지만 제가 아니거든요. 제 지금 상담해 주신 분께서 좀 애매하시죠. 자, 사실 그 그림을 다른 사람을 그렸다고 하셨잖아요. 주은발을 그렸다고 하셨는데, 이 그림 검사라는 거는요, 그림 검사라는 거의 기본 이제 이론이 정신분석학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프로이드의 이론은 그 의미 없는 행동은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 그 비가 오는 걸 생각하면서 주은발을 떠올리셨고, 주은발을 그리셨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레인코트가 먼저 뭐예요? 레인코트가. 아, 레인코트가. 비가 오니까 우의를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아. 그 생각에서 레인코트를 입혀야 되고 아. 레인코트를 입은 주윤발의 모습이 떠오른 거죠. 아. 그래서 그 모습을 주윤발에 그린 거예요. 계속 이제 연상의 연상이 이렇게 되신 네. 거군요. 비가 일단 있었고, 그걸 피워야 되는데, 레인코트가 필요했고, 레인코트를 그리다 보니까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주은발이었고, 그쵸. 그래서 주은발의 영화 속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신 거죠. 네, 그래요. 연상이죠. 어떤 단서가 하나 있었고, 레인코트라는 단서가 있었고, 거기서 기억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주은발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 정신분석학 얘기를 굳이 할 것도 없이 기억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인 거죠. 레인코트를 입은 사람의 이미지인 겁니다. 단 조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레인코트를 먼저 생각하셨잖아요. 엄폐물이죠. 나를 비로부터 피해주는 엄폐물. 그게 대체 자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모습도 지금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대처 자원은 레인코트잖아요. 그래서 그 레인코트가 과연 뭘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상담 학우님. 그림을 그릴 때 생각했던 건 우리 그림을 처음 생각하는
맨발로 길을 막고 있는 김현식이라는 사람이 좀 떠올라서 그걸 계속해서 뉴스에서 네, 네, 네. 나무도 그리고 그렇게 네네네. 그것도 상관없이 거의 대체적으로는 스트레스 달리게 하고 운동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음악 들으시는 건요? 음악 듣는. 네. 다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그 누구라고 하셨죠? 김현식. 김현식. 네. 네, 김현식. 김현식 가수잖아요. 네. 네, 알거든요. 그렇죠. 고 김현식 씨의 앨범이 떠올랐다는 거죠. 거기에 있던 그림이 떠오르, 이미지가 떠오르신 거죠. 집 앨범에 보면 부산에서 사진 찍은 김수만 사진가 어. 있는데 한 가지 맨발로 길을 막고 있는 맨발로 있는 사진이 그렇게 사진이 굉장히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 사진이. 죽은 후에 앨범이 나오겠지만 직전에 나타난 앨범은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고 그 사진 제가 지금 기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중에 하나. 자, 우리가 그 수업 중에 스노핑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 옷, 그 사람이 만든 방, 그 사람이 사는 방, 그 사람의 가방을 열어보고 그 사람의 성격, 심리를 진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범죄심리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단서를 남기잖아요. 그 누군가가 단서를 남겨요. 범죄를 저지르고 단서를 남기면 그 사람의 얼굴은 모르잖아요. 나이도 모르고 뭐 성별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남긴 단서, 뭐 가방이라든지 그 사람이 좋아해 뭐 그 레코드, 뭐 예를 들어 MP3를 놓고 갔다고 하면 그 MP3 안에 들어있는 음악 목록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나이나 뭐 외형을 다 유추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법을 범죄심리학에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 학우님이 지금 이 수업에서 떠오른 그 이미지들, 음악들을 통해서 또 좋아하는 활동, 산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학우님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것 같죠? 네? 네, 뽀롱이 나는 거죠. 좋아하는 앨범이 그 김현식의 앨범이라고 하셨고요. 그 김현식의 앨범의 사진에 순간 꽂히신 거죠. 보자마자 꽂혔고 이미지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학우님은 그 전까지도 그런 유의 어떤 분위기, 이미지, 어떤 정서적인 부분, 그런 그 가수의 어떤 노랫말, 이미지, 맨발의 그런 느낌들을 또 동경하셨던 거죠. 그 김현식이라는 사람 말고라도 내 삶 속에서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 그 사진을 받고 그 사진을 비와 이제 연결을 시키셔서 지금 대처 자원을 찾는 과정에서도 음악이나 뭐 혼자 산책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랑 되게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처 자원으로 찾으셨어요. 자, 이제 잠깐 쉬실 텐데 10분간 쉬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대처 자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있을까?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힘들 때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를 10분간 찾아보실 겁니다. 아시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요? 스트레스가 없으세요? 부러운데요?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다. 행복한 분이죠, 뭐. 네. 근데, 스트레스가 뭐 일에서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네. 생활에서 좀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면 왜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예. 이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가? 예. 없다고 그러지만 글쎄 크게 그렇게 문제될 만한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러면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건 있으세요? 그렇죠. 위안이 된다.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그 산책, 자식,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내 대처 자원이거든요. 그 위안이 된다는 의미가요. 꼭 스트레스가 지금 있어서 그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좀 어떻게 지켜내야 된다는 건 둘째고요. 내가 힘든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그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예,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한번 물어보시면서
메모를 좀 하셔도 좋고요. 자, 아까 우리 그림에 대해서 다른 분이 마주보고 앉은 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경청하셨죠. 기억에 남는 거 있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억에 남는 거. 앞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조금 특이했다, 기억에 남았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우리 학우님 머리를 크게 그리셨다고 그랬죠. 네, 머리가 제 말이 이해 허락도 안 하고 그래서 보니까 비가 분명히 오는데 이쪽 본인 쪽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 친구분, 이 학우님은 황선이와 하고 있는데 황선이와 한번 다 밝히시네요. 네. 약간 이름을 물어.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바로 주변에서 누군가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어때, 맞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 맞다, 그쵸? 스트레스를 좀 해결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요, 그 상담 전문가도 아니시고 해석의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근데도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좀 느껴지는 건 있으셨죠. 네. 예, 그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 분이 이제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림만 보고 이제 하면은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림만 봤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림 검사에 관심이 있다, 특히 아이 심리가 알고 싶다 하면은 엄마들이 스케치북을 찢어와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까맣게 그렸는데 미치지 않았나 막 이러면서 갖고 오거든요. 얘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혹시 뭐 그 엄마를 그렸는데 엄마의 눈을 이렇게 올라가게 그렸대요. 그래서 얘가 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게 아니냐. 그 막 그림을 갖고 오시거나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막 카톡으로 보내요. 예, 봐주세요 이렇게. 그런 걸 봐주면 절대 안 돼요. 예,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제 그림 검사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뭐 그림을 그려서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상담실 안에서 그림 검사하고 애들이 미술 시간에 그림 검사 또는 우리 학우님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림 검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전혀 다른 결과예요. 그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거든요. 그건 그냥 그림 미술이에요. 미술이에요. 그냥 미술 작품인 거고 미술 그냥 작업인 거지 이런 검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검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림에 대해서 이제 좀 심리 검사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공부를 조금 더 그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만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통해서 배운 거, 내 대처 자원이 뭐가 있구나. 나를 좀 돌아보셨죠, 이번에. 조금 잠깐이지만 나를 좀 보신 거예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나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위안이 되는 존재가 있구나, 있었구나. 앞으로 찾아야겠구나, 없다면 찾아야겠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게 그런 자원이구나를 이제 아신 거예요. 안 찾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 이제 스트레스 조절하는 요인, 이건 수업 중에 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좀 지향하고 싶은 거, 됐으면 좋겠는 건 B유형 행동 양식이라고 했죠. A유형 양식은 뒷목 잡는 사람, 혈압이 확 솟구치는 사람, A유형이라고 했어요. 항상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사람. 그래서 좀 어질어질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이 되게 많다고 했죠. A형 사람이. B형 사람,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고 인내심이 있고 여유 있는 성격. 근데 문제는 B유형이랑 A유형이 같이 일을 하면 A유형은 더 피가 솟아요. B유형 때문에. 그래서 A유형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직업군에 있어서는 A유형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의 그 느낌이 그 능력이 필요한데 스트레스만 두고 본다면 A유형보다는 B유형이 더 낫다는 것. 각성 수준이 높다고 했죠. 심장 질환이 노출된다. A유형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보면서도 느낀 건데 그림도 굉장히 빨리 그리고 그 선 표현도 되게 빨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검사를 할 때, 심리 검사라는 걸 할 때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꼭 같이 있는 상황에서 심리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걸 봐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되게 빨리 그리고 급하게 그리고 막 대충대충 그리면서도 막 뭘 많이 그리려고 한다. 거의 A 유형이에요.
되게 꼼꼼하게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이 많고 지우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우개 별로 이번엔 안 썼죠. 근데 만약에 상담실에서 저랑 둘이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한다면 지우개를 많이 쓰실 분도 있어요. 망설이면서 지웠다가 다시 그리는 것.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10분 만에 그림을 다 완성시키도록 했지만 아까 그 옆모습 보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가장분이 있었죠. 중년의 분. 20분 정도를 그렸어요. 이 그림을. 20분. 되게 오래 그리신 거거든요. 지우개로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굉장히 오래 그리셨어요. 거기서도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자, 행동 통제 소재. 귀인 이론인데 수업 중에 제가 되게 짧게 설명했어요. 귀인 이론. 귀인 이론은 되게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귀인 이론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실패를, 내 스트레스, 나의 문제를 뭘로 귀인, 문제 삼느냐예요. 원인은 어디에 둘 거냐. 원인이 내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내가 못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림은 어떻게 표현될까? 굉장히 위축되고 나약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헐크 같은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반동이라고 하거든요. 나랑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내 이상형.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기를 안 그리고 영화 주인공을 그리신 분도 있고 드라마 주인공을 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되게 동경했던, 되고 싶었던 모습은 아닌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스트레스 받는다,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내 능력은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거든요. 운은 어때요? 운이 없었다.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이번엔 잘 됐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물론 그런 재수도 없을 수 있겠지만, 또는 일이 안 됐어요. 내가 이번에 승진을 못했어요. 그때 원인을 어디에 두실 거예요?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없어요. 운은 내가 통제 못하잖아요. 하느님이 통제할까, 부처님이 통제할까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내일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시험을 망쳤다, 재수가 없었다, 그러면 다음번 시험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재수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과제 난이도, 승진이 안 됐는데 너무 어려운 승진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기준이 높았다. 자, 그렇게 기준을 탓한다면, 시험 문제를 탓한다면, 그래, 우리의 중간고사는 너무 어려웠어요. 인정해요. 예,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기말 때는 되게 수월하게 좋은 점수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게 또 저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제 수업은 항상 그런 좀 트릭이 있어요. 중간고사는 되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되게 이 과목에 대한 정이 떨어지게 막 만들고, 그래도 끝까지 정을 붙이고, 예,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에게는 결국 좋은 학점을 드리는 그런 또 반전의 매력일까? 자, 이 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빨간 부분이죠. 노력이에요, 노력. 나의 스트레스, 나의 문제, 나의 실패, 특히 실패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의 노력으로 인한 거라고 원인을 돌린다면, 노력은 얼마든지 바뀌거든요. 시험도 그래요. 1시간 공부했는데 다음에 3시간 공부하면 반드시 시험은 잘 보게 돼 있어요. 그게 귀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나의 노력,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 나의 어떤 투지, 그런 것으로 원인을 돌려야 한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은 마음의 노력도 있거든요. 마음을 바꿔 먹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자, 예. 14과 마지막 강의 때 보면 행복의 퍼센트를 보면 50%는 10%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정말 말씀하신 매력이라는 것은 40%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40%. 그렇죠. 그게 그 행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노력이야말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생각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네, 정말.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노력.
자, 강인성은 성격이죠. 통제감이나 몰입이나 도전하는 성격인데, 그 강인성이라는 것도 성격의 유형이에요. 내 성격이 되게 강인하고 실패에 되게 회복성이 있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유약한 성격이 있어요. 스트레스나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성격 자체가 있거든요.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고 길러진 성격일 수도 있고, 길러졌다면 나를 기르주신 부모님께서는 나를 굉장히 의존적으로 기르셨겠죠. 그런 성격들. 자, 자존감. 아까 중요한 것. 그림으로 표현된다면 나로 표현되는 그림의 그 모습이 남자나 여자가 당당해 보이는 것. 슬퍼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거나 위축되어 보이지 않는 것. 크기를 작게 그렸더라도 그 사람이 내면이 좀 알차 보이는 것. 그림으로부터 느껴지는 느낌들. 자, 동일한 스트레스일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나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것.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제가 계속 찾고자 했던 대처 자원은 이거거든요. 사회적인 지지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자 했던 것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 13강, 12강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들. 인간이죠. 인간관계, 소통입니다.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친밀감과 애착, 도움을 주고받는 것, 친구나 가족. 대부분 그래요. 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대체 자원, 지원, 심리적인 지지를 받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가정적으로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몇 가지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가족의 지지거든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애착이라고 우리 수업 중에 배웠어요. 애착의 기본이 가족의 관계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지가 없다면 그 어떠한 대처 자원이 있어도 인간은 외롭고 고독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언제든지 지지받아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 간단히 살펴볼게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제가 수업 중엔 자세히 얘기 안 했거든요. 그 수업이 1시간 20분에서 잘라야 되는데 제가 항상 뭘 많이 준비해요. 욕심, 과욕이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제 수업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끝으로 갈수록 되게 급하죠. 말이 막 빨라지면서 눈을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2시간 위주로 이제 생각을 막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뭘 많이 넣으려고 해요. 욕심이지. 안 고쳐져요. 참. 그것도 참 스트레스예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인다. 거절하는 법. 나 거절 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거절을 잘해. 난 거절 참 잘한다. 내려보세요. 난 거절을 못한다. 참 거절을 못한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런 거절의 문제. 스트레스 아니에요? 아니세요? 그러면은 그 거절이 아닌데 필요해서 하시는 거면 거절할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그건 굳이 거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는데 거절 잘해요. 그래. 거절 잘하시는구나. 자, 거절을 잘 못하시는 학우님도 계세요. 그러면 거절을 못하는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인가요? 어떠세요? 거절을 못하는 걸 평소에 좀 힘드세요? 그 거절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네. 어떠세요? 네. 거절 잘하시는데 제가 계속 거절을 못하시는 걸로 인해서 좀 힘든 적 있으세요? 거절을 못하는 상황은 괜찮은데 이제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이게 힘든 그쵸. 이게 힘든 거죠. 그게 힘든 거죠. 저도 주로 그런 경우거든요. 거절을 못하는. 이 모든 수업과 특강이 거절을 못해서 다 하는 거예요. 녹음되고 있나요? 네, 녹화되고 있군요.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죠. 자, 거절하는 법을 저도 되게 연습을 많이 해요. 거절하는 거 어떻게 거절할까? 다음번에는 할게요 라는 얘기. 이제 이번에는 못하고 다음번에 뭐가 되면 할게요.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대안을 준비해야 돼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안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술 먹자고 전화 온다. 그러면은 이제 못 나가라는 말은 거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자라는 건 선택의 여지를 다시 준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선택하는 그 친구 몫이거든요. 근데 언제나 거절하는 법을 못해서 힘든 사람들은 그 선택을 내가 받고 내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공을 넘겨야 돼요. 언제나. 공을 바로 즉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게. 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결정을 못해요. 결정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장애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장애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실제로 결정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장애라는 말을 붙여도 될 정도로. 결정하는 공을 언제나 빨리 넘겨주려면 대안을 제시해주면 된다는 것. 스트레스 유발하는 사람을 피한다. 그래요. 피하는 것. 주로 피하는 사람들은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숨어 있는 사람들. 건물 안에 들어가서 관망하는 사람들. 논쟁을 일으키는 대화 주제 피하기. 축구, 군대, 정치, 대통령 이런 주제들. 할 일을 줄이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랑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일을 줄이면 되는데 일을 줄이려면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록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메모를 잘 안 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나이 정도라고 해도 될까요? 30대 후반이라고 하죠. 그죠? 30대 후반, 우리 다 30대 후반이라고 할까요? 기분 나쁘신 우리 20대도 있지만 30대 후반 되면 저도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메모를 거의 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쓰지 않거든요. 메모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했던 일들을 쓰면 그중에서 필요 없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일만 줄여도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의 일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 상황을 바꾼다.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표현이 안 되는 학우님들, 특히 중년의 남성분들이 제일 표현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학습된 거죠. 안 하는 게 습관화된 거예요. 또는 해봤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요.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 검사, 그림 같은 것. 내가 아닌 거거든요. 왜 그림 검사를 하냐? 그림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투사라고 하죠. 투사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를 그려놓고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라고 했으면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왜 얘기해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불편감이 굉장히 줄어들죠.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다. 표현하지 못하겠다 하면 글로 표현하면 돼요. 글로.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못해. 문자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문자 보내자고. 어머님한테 문자 보냅시다. 감사하다 문자 보냅시다. 그런 것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타협하기, 뭐 자기 주장하는 것. 스트레스 상황을 바꾸는 것에 또 좋은 방법이 타협하는 건데 타협이 안 되는 분도 있죠. 네, 강직한 분들.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상사가 나에게 뭔가 얘기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끝장 새벽까지 토론을 해봐야겠다. 타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반대로 표현은 전혀 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다 새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개까지만 참았다가 10개 되면 뭐 사표를 낸다든지 의절, 절교 이렇게 극단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간중간 타협하셔야 돼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뭔지 중간중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디까지는 허용해 줄 수 있는지 한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작은 사람이 있어요. 3번까지만 용서해 준다. 내가 뭔데 3번만 용서해요.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버리셔야 돼요. 난 3번까지만 말한다. 이런 걸 꼭 굳이 칸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애들 양육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화내거든요. 엄마가 3번 말했다.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한 번만 더 말하면 끝장이야. 제가 맨날 그러는데 우리 애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끝장이야 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끝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애가 끝장인 거야 그냥. 끝장이 나면 그냥 끝장이야. 더는 없어.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자,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아까 그 할 일 줄이기랑 되게 비슷해요. 우선순위 정하는 거. 이런 게 뭐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그
벤자민 프랭클린 맞죠? 대통령이 쓰던 그 다이어리 같은 거예요.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지금도 팔아요. 되게 비싸요. 막 3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수첩인데, 수첩 중에 뭐 양지, 모닝글로리 수첩 말고 프랭클린 다이어리 주세요. 그럼 그런 다이어리를 주거든요. 거기서 주로 이런 걸 해요. 우선순위 정하기. 되게 힘들게 살아요.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적으려면은 매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러에 맞춰서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쪼개 써야겠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휴식 시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개념 없이 계속 막 일하고 막 치여 살다 보면 쉬는 시간이 없이 살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할 때도요, 50분 공부하고 10분을 꼭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부가 잘 돼요. 뇌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3시간을 내내 공부하면 뇌과학에서 뇌가 불이 안 들어와요. 피가 안 통해. 뇌가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죠? 쉬어야 돼요. 50분에 10분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꼭 휴식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휴식하는 방법, 아까 여행 같은 거 하신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산책을 하신다고도 했고, 방법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건 뭐 감정 용서하는 법 껴안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스트레스원 적용하기, 뭐 문제 재조명, 긍정적인 면에 초점 주기. 우리 긍정심리학 배우셨죠? 여가 시간을 만들거나 이완하기. 요거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운동이나 취미생활, 좋아하는 일.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음 챙김만 한번 해보실 거예요. 마음 챙김은 오늘 수업 중에 이제 그림 검사하셨고요. 요거 하나만 익혀가셔도 오늘 수업을 잘 오신 거예요. 이 저녁 때. 마음 챙김을 해볼 건데요. 명상이에요. 명상. 스트레스를 낮추는 명상, 마음에 평화를 주는 명상이거든요. 하루에 5분 아니면 기분이 되게 우울하고 언짢은 일이 있을 때 정말 딱 3분만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 뭐예요? 마인드, 마음을, 풀리스. 가득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채워주는 것, 마음을 챙겨주는 것, 내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음 챙김에 기반해서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훈련이다. 스트레스 이완에 불안과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어디가 아픈 사람들도 마음 챙김을 하면 치료될 수 있어요. 그때 그 어깨가 아프다 하면은 이따 이제 명상을 체험을 하실 텐데 명상을 하시면서 아픈 부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의 영상을 찍어보면요. 그쪽으로 기운이 몰려가거든요. 그럼 이쪽에 이제 기운이 몰려간다는 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혈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겠죠. 혈류량이 늘어나면 근육의 그 젖산 같은 게 풀어지겠죠. 그래서 나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생각과 욕구 없이 바라보는 것. 근데 그 바라보는 게요. 뭘 이렇게 진짜 보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생각과 욕구를 개입하지 않고 주의를 주는 거. 이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그 티베트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근원은 불교거든요. 불교가 뭐예요? 소유가 없는 거잖아요. 비워내기죠. 비워내는 것. 비워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비워내는 것. 생각이나 욕구가 없는데 또렷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나 욕구 없이 깨어있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이나 욕구 없이 깨어있었다? 하루에 1분도 그렇게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언제나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목적을 갖고 어디를 가고 있고 수업 중에 뭔가 생각해야 되죠. 그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거나 의식하지 않으면 잠을 자잖아요. 잠잘 때만 그거 다 안 하죠.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렇게 명상을 하라 그러면은 공상이나 뭐 좋은 생각, 뭐 앞으로의 뭐 미래 비전 같은 것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의 일에 대해서 명칭을 부여하지도 않고 분석, 평가, 판단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또렷하게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 단지 존재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지금 여기서 내가 존재하는 것.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에 있다가 계속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생각해야 했던 되게 불쌍한 나죠. 스트레스 받아온 그 불쌍한 나한테 잠시 나로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5분만. 보상이거든요.
해볼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5분만 해볼 건데요. 불을 끄고 할 거예요. 예,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먼저 5분간 하시기 전에 몸에 이제 이완을 해야 되니까 어깨를 좀 이렇게 한 3번 정도 털어내세요. 이렇게. 예, 힘을 축축. 우리가 제일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어깨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스트레스 많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다 굳어요. 돌처럼. 예, 다 굳어 있어요. 내 어깨가 굳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깨를 좀 풀어 놓으시고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우리 학우님 정말 편하게 앉으셨어요. 예. 우리 광진 선생님 아주 편하게 앉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앉으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생각을 갑자기 안 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뭘 하냐면요. 앞에 있는 연필 같은 걸 쥐세요. 그래서 연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만져보시는 거예요. 그냥 연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명상 관련 그 동영상 그 음성을 들려드릴 건데, 원래는 음성을 들려드리면 안 돼요. 마음챙김에서는 그냥 이런 띵샷, 제가 좋아하는 요 종소리 같은 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상에서 나오는 우리 학교 선생님의 근엄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방울에 집중을 하실 건데요. 물방울에 집중을 하실 건데, 물방울에 집중이 안 되면 손에 쥐고 있는 연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딴 생각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요. 화면을 보셔도 돼요.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저 하나씩 관찰합니다. 그 의미나 내용에 신경 쓰지 않고 단지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라보고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입가에 반미소를 띠고 호흡에 주의를 가져갑니다. 눈을 감고 마치 깊은 물속에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 떠오르면 그것이 마치 내 입이나 코에서 생겨나는 공기방울로 바라보고 그것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가서 사라진다고 여기십시오. 그 거품이나 공기방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각 물방울이라고 생각하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공기방울이 생기고 그것 역시 똑같이 사라지는 것을 단지 바라보십시오. 어떤 때는 똑같은 공기방울이 여러 개 생기기도 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듯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공기방울 속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상상 속에서 물속에 앉아있는 것이 힘이 들면 흘러가는 강물 위에 앉아서 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나뭇잎 하나하나로 생각하고 강물에 떠내려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십시오. 나뭇잎이 하나도 없으면 그저 강물을 바라보고 또 다른 나뭇잎이 눈앞에 들어올 때까지 그저 강물을 바라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되게 빨리 지나갔죠. 이런 물방울을 한번 그려보셨나요? 머릿속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는데, 맨 마지막에 5분 정도 조용하게 이 지시자의 말을 따라가 보셨죠. 뭐 흐르는 물도 생각해 보셨을 거고, 뭐 얘기가 하는데 뭐가 있지만 알아차림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알아차리는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알아차리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일 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구나, 그게 있구나, 그렇게 흘러갔구나, 끝.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마음챙김 명상이거든요. 왜 그걸 해야 되냐면은 그 존재 자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만.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지,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지, 그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만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이 마음챙김,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방울이 있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유튜브를 찾아서 마음챙김이라고 찾아보시면 이런 명상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원래 이 마음챙김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지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우린 지금 초급자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따라서 지시를 따라가 본 거죠. 이런 종소리로 이제 시작이 주로 되는데, 여기서는 티벳에서 한 그 싱잉볼이라고 하거든요. 큰 볼을 이제 울리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로 불교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시작이 주로 되고, 이런 종소리,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명상의 소리, 뭐 티벳 종라고 치면 이런 소리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것도 좋은 대체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5분 정도 그냥 들어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있는 것. 근데 5분 정도 시간 가지셨는데 좀 이렇게 좀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좀 안 그래요? 뭐 좀 좋은 면이 있으셨을까요? 네, 좀 그래도 좀 좋은 면을 좀 느끼셨어요? 네, 좀 끄덕여 주세요. 네. 차분해지고 네. 편안한 느낌. 차분해지고 편안한 느낌. 그래서 만약에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잠시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오늘 특강을 좀 해봤고요. 앞으로 제가 또 수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종종 특강을 할 겁니다. 오프라인 수업도 할 거고요. 그래서 수업 아니더라도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뭐 관심 있는 심리 검사나 그런 뭐 상담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카톡에서 친구 찾기에서 아이 코칭을 찾으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가 실시간으로 뭐 온라인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저랑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랑 카톡으로 얘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 친구에서 찾아보시고요. 예, 오늘 되게 늦은 밤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강, 예,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심리검사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더 재미있으셨을 거고요. 또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셨다고는 하지만 네, 스트레스 좀 극복해 나가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특강에서 종종 뵙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